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요즘 들어 잠이 점점 얕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에도 서너 번씩 깨곤 했지요. 베개 옆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딸 지연이한테서 온 카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자요? 내일 시어머니랑 또 백화점 가야 해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어젯밤 11시에 보낸 거였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연이도 이제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냉장고 문을 열고 보리차를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찬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물을 마실 때마다 목이 좀 칼칼했습니다. 거실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제일 아래 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과 영수증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제일 위에 있던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작년 9월 15일. 그날 받았던 진단서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내용을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위암 3기.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요.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빨리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애들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집에 와서 애들한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지요. 엄마, 시어머니가 또 나만 갖고 그러셨어. 나 진짜 못 살겠어. 이틀 뒤에는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사업이 안 풀려서 빚이 좀 늘었어요. 죄송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진단서를 꺼내 보일 수가 없다는 걸.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위에 수첩과 다른 서류들을 덮어놨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20분이었습니다. 오늘도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항암치료. 가방을 챙겼습니다. 물병, 수건, 모자, 그리고 작은 거울. 항암치료를 받은 뒤에는 얼굴이 많이 부었습니다. 집에 돌아오기 전에 화장실에서 붓기를 빼고 화장을 고쳐야 했지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에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집 문. 저기 안에서 지연이도 자고 가끔 준호도 자고 갔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애들이 좀 더 안정되면 그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지연이한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연아, 엄마 일찍 일어났어. 시어머니 모시고 백화점 잘 다녀와.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 엄마가 나중에 맛있는 거 해줄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언제가 나중일까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많이 여위었습니다. 볼이 쏙 들어갔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 준호가 물어봤었지요. 엄마 많이 말랐네? 다이어트해요? 응, 요즘 걷기 운동 좀 하거든.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9월 말인데도 벌써 쌀쌀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요즘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진통제. 의사 선생님이 아플 때 먹으라고 주신 거였습니다. 물 없이 그냥 삼켰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연이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도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요.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만 하잖아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요. 괜찮다고요? 엄마가 괜찮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떡하니? 버스가 왔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카드를 찍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20분쯤 지나 병원 앞에서 내렸습니다. 큰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몇 번을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비로 들어가 접수를 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가족들은요? 바빠서 못 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바쁘다고. 저도 혼자 와요. 둘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한테 말은 하셨어요? 병 있다고.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때가 되면 말하려고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후회했어요. 혼자 견디기엔 너무 힘들더라고.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왔을 때는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가도 돼요? 밥 좀 먹고 싶어서요. 그래, 와라. 엄마가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고마워요, 엄마. 그럼 6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6시. 집에 가서 장을 보고 밥을 해야 했습니다. 가방을 다시 메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애들한테 말해볼까? 하지만 준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업 걱정에 수척해진 얼굴. 그리고 지연이. 시댁 눈치에 지쳐있는 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버스에 올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견디면 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 무게를 언제까지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까요? 오후 5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무겁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메뉴였지요. 감자를 썰고 두부를 자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항암 치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손목에 힘이 없었습니다. 칼을 놓고 잠시 싱크대에 기대섰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감자를 썰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된장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6시 1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지요. 엄마, 어서 와라. 손 씻고 앉아. 찌개 다 끓였다. 준호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네. 요즘 정말 힘들어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김치와 반찬들을 내놓았습니다. 준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준호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게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서 엄마한테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00만 원만. 정말 죄송해요. 이번 달만 넘기면 될 것 같아요. 300만 원. 다음 주 항암 치료 비용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검사 비용까지 합치면 350만 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500만 원 정도였지요. 준호를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준호는 어떻게 될까요? 빚더미에 앉을 텐데. 알았어. 엄마가 줄게. 정말요? 엄마,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 주 항암 치료를 미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준호에게 통장을 주었습니다. 내일 찾아서 써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괜찮아. 엄마한테 무슨 돈이 필요하겠니? 너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야. 준호가 가고 나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병원 앱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항암 치료 예약.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약 취소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확인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 주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컨디션 안 좋으면 일주일 정도 미뤄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오후 8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오늘도. 지연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무슨 일인데? 오늘 백화점 갔다 왔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고른 옷이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래서 다시 가서 받고 오래요. 저는 애들 픽업도 해야 하는데.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엄마, 나 진짜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도 맨날 엄마 편만 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연이 결혼할 때 얼마나 예뻤는지. 그런데 지금은 맨날 울기만 합니다. 지연아, 조금만 참아. 시댁 식구들이 너를 시험하는 거야. 지금 잘하면 나중에 인정받을 거야. 엄마는 맨날 참으래요.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평생 참으며 살았으니까요.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엄마, 내일 우리 집에 올래요? 엄마 보고 싶어요. 내일. 내일은 준호 통장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몸도 안 좋았습니다. 엄마가 내일은 좀 바빠서 모레 갈게. 그래요? 엄마 요즘 바쁜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친구 좀 만나고 그래.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이한테도 준호한테도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나갔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애들은 모릅니다. 준호는 돈을 받았고 지연이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엄마는 그런 존재니까요.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병원에 전화해서 다음 주 예약을 한 달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준호한테 준 돈 때문에 당분간 치료비가 부족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한 달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버틸 수 있을까요?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지연이한테서 온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아프다니.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애들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애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저 자신 때문에 아팠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지요.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항암 치료를 미룬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식욕도 없었지요. 오전 9시,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다가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묻어났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라고. 하지만 막상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니 두려웠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또 한 움큼이 빠져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서둘러 머리를 헹구고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가발 가게에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작은 골목 안쪽에 있는 가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가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 가지 가발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 머리 모양과 비슷한 것을 골랐습니다. 짧은 파마 스타일. 주인이 가발을 씌워주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자연스럽죠? 거울을 봤습니다. 확실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가발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깊숙이 넣어 숨겼습니다. 안방 옷장 제일 위,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 보관했습니다. 오후 5시,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올래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자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갈게. 엄마 요즘 왜 이래요? 맨날 피곤하다고 하고.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엄마 혹시 검진 받아봤어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야, 괜찮다니까.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병원에 갔습니다. 밀렸던 항암 치료를 받으러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만났던 박 여사였지요. 또 뵙네요. 박 여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 또 오셨네요. 가족분들은요? 바빠서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말씀하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왜요? 이건 혼자 견딜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애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다녔죠. 근데 나중에 쓰러졌어요. 그때 애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애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혼자 아파하지 말라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전 못해요. 우리 애들 지금 너무 힘들어요. 딸은 시댁 문제로, 아들은 사업 문제로. 제가 아프다고 하면 애들이 어떡해요. 박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해요. 나중에 더 후회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겨내는 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저녁 7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준호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놀라서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친구 만나고. 준호가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엄마 얼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엄마 너무 말랐어요. 밥은 잘 먹어요? 먹지. 걱정 마. 준호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번에 빌린 돈 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 말에는 꼭 갚을게요. 천천히 해. 엄마 급한 거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가고 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모자를 벗었습니다. 머리숱이 더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두피가 훤히 보였습니다. 옷장에서 가발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머리에 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다시 원래의 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가발을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밤 11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도 힘들고 준호도 힘든데 제가 더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애들이 안정될 거예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공허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아파하는 게 정말 옳은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천천히. 내일도 모레도 저는 웃고 있을 겁니다.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그게 엄마니까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로비 의자에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어지러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요. 치료받고 나면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박 여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혈당 떨어지면 어지러워요. 사탕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단맛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어떻게 가세요? 택시 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게요.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상태로 버스를 타요? 안 돼요. 제가 택시비 드릴 테니 택시 타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제 말 들으세요. 박 여사가 제 손에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박 여사가 더 세게 잡았습니다. 받으세요. 나중에 저 힘들 때 도와주면 돼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같은 처지끼리 도와야죠. 혼자는 힘들어요. 그날 이후로 박 여사를 자주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대기실에서, 가끔은 근처 카페에서. 박 여사는 제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떻게 체력을 관리하는지, 부작용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2주 후 박 여사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들한테는 아직도 말 안 하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어요. 요즘 딸이 더 힘들어하고 아들도 사업 때문에.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말해야 해요. 이렇게 혼자 감당하다간 큰일 나요.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박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힘들 때, 쓰러질 것 같을 때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달려갈게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새벽 4시 화장실에 가려다가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소파 위에 있었습니다. 간신히 잡아당겼습니다. 박 여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여사님, 저예요. 쓰러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예요? 집이요. 거실에. 움직이지 마세요. 주소 보내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4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문 열려 있어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박 여사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안 돼요. 구급차 부르면 애들이 알아요. 그래도 제발요. 조금만 쉬면 나을 거예요. 박 여사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박 여사가 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이 많아요. 약은 있어요? 안방 서랍에요. 박 여사가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손에 약봉지와 진단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 여사가 진단서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작년 9월이에요. 1년이 넘었네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이걸 감당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오랫동안. 그날부터 박 여사가 자주 집에 왔습니다. 병원 갈 때 같이 가고 힘들 때 음식을 해다 주고 가끔은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이가 불쑥 집에 왔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마침 박 여사가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깜짝 방문. 지연아? 어쩐 일이야?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어. 지연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박 여사를 봤습니다. 어머, 손님 계시네요. 응, 친구분이야. 박 여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친구예요. 지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요즘 친구분 자주 만나신다고 하더라고요. 박 여사와 지연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신 사이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여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아, 그렇구나. 엄마 요즘 등산 다니세요? 가끔. 거짓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연이가 가고 난 후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들키겠어요. 딸이 의심하고 있어요. 알아요. 근데 아직은. 언제까지요?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들한테 말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같이 말하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박 여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약속하세요. 이번 달 안에 말한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박 여사가 생긴 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생겼습니다.
가족들한테 말해야 한다는 압박. 과연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3일 후, 박 여사의 말대로 가족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말해야지 다짐했지만 해가 지면 또 내일로 미뤘습니다. 오후 2시, 은행에 갔습니다. 다음 주 병원비를 찾으러 창구에서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잔액이 많이 줄었네요. 큰 지출이 있으셨나 봐요. 네, 좀 필요해서요. 100만 원을 찾았습니다. 통장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엄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여긴 어쩐 일이야? 저도 은행 볼 일 있어서요. 엄마는요? 그냥 돈 좀 찾으러. 준호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엄마 요즘 은행 자주 오시네요. 지난번에도 봤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그때도 왔었구나. 엄마가 깜빡했네. 무슨 일 있어요? 돈이 많이 필요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생활비 쓰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어디 아파요?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병원은 왜? 그냥요. 검진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다 받았어. 괜찮대. 거짓말이 또 늘었습니다. 저녁 6시.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지요. 엄마, 과일 사왔어요. 어서 와라. 지연이가 들어와 과일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제가 물을 따라주려는데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지연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서랍에 병원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 찾아? 컵이요. 컵은 위쪽 찬장에 있어. 지연이가 서랍을 닫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지연이가 물을 가져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연락이 뜸하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만 하세요. 저 걱정돼요. 걱정할 거 없어. 엄마 멀쩡하잖아.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오빠가 그러던데요. 엄마가 요즘 은행에 자주 가신대요. 그리고 얼굴도 많이 안 좋아 보이시고. 준호가 지연이한테 말했나 봅니다. 은행은 돈 찾으러 가는 거고 얼굴은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지연이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밤 9시. 지연이가 가고 난 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병원 영수증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계속 괜찮다고만 하신대요. 괜찮아. 엄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다행이에요. 근데 엄마. 혹시 병원 다니세요?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은 왜? 그냥요. 저번에 엄마 가방에서 약봉지 봤거든요. 언제 봤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 소화제야.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이틀 후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오후 3시였습니다. 가족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어요. 왜요? 애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물어봐요. 어디 아프냐고. 그럼 더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더 숨기게 돼요. 거짓말이 계속 늘어나요.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요.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요. 알아요. 근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같이 가서 말해줄까요? 혼자 말하기 힘들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박 여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흘 후 새벽 2시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끄고 잤는데.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아? 언제 왔어? 조금 전에요. 열쇠로 열고 들어왔어요. 이 시간에 왜? 지연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제 통장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통장 내역 봤어요. 매달 병원에서 1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1년 넘게. 그건 왜 말 안 하셨어요? 병원 다니시면서 왜 저희한테 숨기셨어요? 지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엄마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일어났습니다. 내일 오빠 데리고 올게요. 그때 다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지연이가 나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엄마, 전 너무 화나요. 우리를 믿지 못하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못 믿을 자식들이에요? 지연이가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들켰습니다. 1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이 결국 들켰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와 준호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둘이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 말씀해 주세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파. 무슨 병이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위암. 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제부터요? 작년 9월. 지연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1년 넘게요? 1년 넘게 혼자 아프셨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힘들어서. 힘들다고요?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뭔데요? 우리 때문에 혼자 아프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너는 시댁일로 힘들었잖아. 그리고 준호, 너는 사업이.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엄마가 죽어가는데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준호야. 아니에요. 전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믿을 자식들이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몇 기예요? 3기. 지연이가 오열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치료는 받으셨어요? 응, 항암 치료 받고 있어. 혼자요? 혼자 병원 다니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엄마가 혼자 항암 치료 받으러 다니는 동안 저는 뭐 했어요?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돈 달라고 했잖아요. 엄마 병원비를. 순간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오빠가 엄마한테 돈 빌렸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0만 원.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지연이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때 이거네요. 3월에 300만 원 나간 거. 그때 엄마 병원 예약 취소하셨어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대신 저한테 돈 주신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엄마를 죽이는 거였어요. 아니야, 준호야. 그게 아니라. 맞아요. 제가 엄마 병원비를 가져간 거예요. 준호가 바닥을 쳤습니다. 지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댁일로 엄마한테 맨날 전화해서 울고. 엄마는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애들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잘못이에요.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아프신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버렸어요. 지연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도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둘을 끌어안았습니다. 셋이 함께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한참 후에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치료는 잘 되고 있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달 검사에서 암이 조금 더 퍼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혼자 다니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야. 박 여사님이라고 병원에서 만난 분이 계셔. 그 등산 동호회 친구요? 응. 사실은 그분도 같은 병이야. 병원에서 만났어.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한테 인사드려야겠어요. 엄마 옆에 있어 주셔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가요. 혼자 병원 다니지 마세요. 너희들 바쁜데. 바쁘면 어때요? 엄마가 더 중요하죠. 지연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했어요.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애들이 알았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치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다음 주에 또 항암 치료 받아야 해.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이제 그만 괜찮다고 하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만 하세요. 아파도 괜찮다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한테 기대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혼자 견디면서.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서우셨죠? 혼자 아프면서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대답 대신 울었습니다. 1년 넘게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밤마다 혼자 울었어. 애들이 알까봐 소리도 못 내고. 지연이와 준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애들이 알았다는 것. 이제 애들이 저를 걱정할 거라는 것.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저녁 6시. 준호와 지연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괜찮아. 또 괜찮다고 하시네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괜찮다고만 하시고 살 거예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 9시. 애들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애들이 알았으니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애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들켰어요. 어떠셨어요? 모르겠어요. 애들이 우는 걸 보니까 제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어요. 죄가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이었죠. 그런가요? 그래요.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짐이 된 것 같아서. 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가족에게 기댄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기대도 될까요? 사흘 후 준호와 지연이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저를 지켜봤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제가 움찔하는 걸 봤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서 어지러워하는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제야 알았나 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원을 나오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걸 혼자 1년 넘게 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혼자 견디셨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셋이 함께.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신 거예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도 저를 봤습니다.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걱정될까봐. 그게 다예요?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가 힘들어할까봐, 우리한테 짐이 될까봐 그러신 거잖아요. 전곡을 찔렸습니다. 맞아.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하세요? 엄마니까. 무슨 뜻이에요? 엄마는 원래 그런 거잖아. 애들 걱정해주고 애들 챙겨주고 애들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연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가족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박 여사도 똑같은 말을 했었지요. 알아. 근데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 너희 아빠 살아있을 때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늘 혼자 감당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엄마의 역할이요? 응. 가족을 지키는 게 엄마 역할이지. 가족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엄마도 기댈 수 있어야 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평생 혼자 견디셨잖아요. 우리 아빠 돌아가실 때도,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우리 키우면서도.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엄마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알아. 근데 습관이 됐나 봐. 혼자 견디는 게.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는 우리한테 기대세요. 근데 너희들도 힘들잖아. 지연이, 너는 시댁일로, 준호 너는 사업으로.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더 중요하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제 일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힘드신지 아프신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연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전 맨날 엄마한테 하소연만 했어요.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아니야, 애들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잘못이에요. 우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괜찮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믿었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엄마도 아프고 힘들고 무섭고 외롭다는 걸. 지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고 외로웠습니다. 엄마,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정말 어떠세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워. 정말 무서워.
뭐가요? 죽을까봐. 너희들 남겨두고 갈까봐. 지연이와 준호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짐이 되는 게 무서워. 아픈 엄마를 돌보느라 너희 인생이 망가질까봐.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짐이 아니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우리 키우실 때 우리를 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대도 괜찮다는 걸.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는 걸. 밤 9시. 지연이와 준호가 가고 난 후 혼자 생각했습니다. 1년 넘게 혼자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건 솔직해지는 거였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휴대폰으로 박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박 여사님, 저예요. 어떠세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마음이. 다행이에요. 맞으셨어요. 가족에게 말하는 게 맞았어요. 이제야 아셨네요. 박 여사가 웃었습니다. 혼자 견디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도움을 청하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병은 무섭고 앞으로가 불안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도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본 별이었습니다. 1년 동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숨기고 견뎠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살. 그게 어떤 건지 이제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나뭇잎이 보였습니다. 병원 검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운전을 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버스를 타고 다녔었지요. 엄마 검사 결과 어떠셨어요? 괜찮대. 암이 더 이상 안 퍼졌대.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완치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고 언제 다시 나빠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후 2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연이가 와 있었습니다. 손자 민준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굽혀 안았습니다. 예전보다 힘이 없었지만 손자를 안을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엄마가 할머니 아프시다고 했어. 이제 괜찮아? 응, 괜찮아. 할머니 튼튼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튼튼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았습니다. 지연이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했던 일이었지요. 이제는 지연이가 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딸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짐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와 지연이, 민준이 그리고 저. 4명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의 사업 이야기, 지연이의 시댁 이야기, 민준이의 학교 이야기. 예전에는 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늘 듣기만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어때요? 몸은 좀 어때요? 피곤할 때도 있는데 괜찮아. 힘들면 말씀하세요. 언제든 제가 올게요. 알았어. 준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병원 갈 때도 제가 모실게요. 고마워. 감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고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준호와 지연이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 준호가 만들었습니다. 지연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검사 결과 좋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사랑해요. 준호도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함께해서 좋았어요. 내일도 연락할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애들아. 엄마도 사랑해.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부끄러워서 익숙하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밤 9시.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위 선반에 가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짧게, 천천히. 하지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짧은 머리의 제 모습.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많이 야위었고 주름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박여사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은 여전했습니다. 완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힘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으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혼자 견뎠습니다. 그게 강한 거라고,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강한 건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엄마의 역할은 혼자 모든 걸 짊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준호한테서 전화가 올 겁니다. 지연이도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오후에는 박여사를 만나러 갈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얼마나 많은 내일이 남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했으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달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볼 수 있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함께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